네, 안녕하세요. 벨리사스쿨 류건입니다. 자, 이번엔 1월 모의고사 본고 때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40문제인데, 이번에도 그 정답률 낮았던 지문 위주로 이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최신 빨래 비중을 좀 높이 냈어요. 이 마지막 모의고사 기회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푸실 때 최신 빨래 비중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23년 최신 빨래까지 다 반영해 갖고 이제 출제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최신 빨래도 챙겨주시고.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7번 가시죠. 나머지는 정답률 높고. 자, 7번이 정답률이 이제 53%밖에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번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2번이 2021년 판례고 너무 중요한 판례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나오면 안 틀리도록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노트를 좀 보시면, 노트 1쪽 메뉴에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법원이 있고, 이제 갑이 법원에 소재겠죠. 그럼 이제 건데 이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근데 이제 갑이 승소했다. 그러면 승소해서 이제 매매대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갑은 을이 매매대금 제때 줬으면 드리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야, 너 왜 빨리 주지 않고 제대로 주지 안 줘가지고 내가 굳이 소송해서 소송 비용을 쓰게 만드냐 이러면서 소송 비용 상환청구권이 생기죠. 여기 이제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서 그죠. 그래서 이 소송 비용 상환청구권도 이제 그 소멸시효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사실 이 갑이 국가였어요. 국가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이제 국가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기간도 이제 5년짜리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거 소송비용 달라고 그러면 재판 또 해야 됩니다. 이제 매매대금 달라는 거 갖고 별도로 소송비용 또 달라고 또 해야 돼요. 재판에.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갑이 또 승소를 했다. 그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났다. 그럼 여러분 이제 딱 보자마자 소멸시효 5년짜리였는데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매우 강조하지만 165조가 이제 단기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이 조문인데 165조 3항에 보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주문이 있어요. 요 주문. 그러니까 165조 3항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165조 3항이 여태까지 그 해당되는 사례 판례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판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단기 소멸시효라도 확정 판결 받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1항인데 3항에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요 1항이 적용되지 않다 10년 연장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대한 재판이 특이한 게 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여부 판단을 먼저 하고 액수 판단을 나중에 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갑이 승소했다는 게 여부 판단에만 승소를 했다는 게 그죠? 근데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소송비용 액수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연장 효과가 안 생긴다. 왜? 사망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틀리시죠. 아직도 제가 너무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틀리신다. 그죠? 그래서 이번 질문 보시면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 액수를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변제기에 도래하지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송비용 부담이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상환청구는 소송비용 부담에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거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이는 왜 이제 우리는 권리행사 가능시니까 소멸시효 계산점은 그죠? 근데 이 뒤에 이제 이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이므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10년이 연장된다 틀립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 165조 3항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죠? 아직도 많이 틀리신다. 그 다음 이제 그럼 뭘 답으로 많이 찍었나 봤더니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5번 질문은 이제 2023년 판례인데 이거 단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채권자 파산 시점은 우리 다음 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판례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에는 뭐 재판상, 그러니까 재파지와 임체가 갖고 뭐 재판상 청구,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참가 등등 이렇게 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도 청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판례 좀 아시겠지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단지 뭐 최고 효력밖에 없다고 보는 건지 이런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 그 신청은 우리 판례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 좀 단순하게 해 놓으세요. 그죠? 되셨다. 그죠? 자, 이렇게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번에는 12번. 12번은 또 이제 45%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2번 보시면 1번 지문이 2022년 판례였고요. 이거 좀 암기 좀 잘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판례. 그죠? 그래서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침을 받는 조건의 소멸시효는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깜빡이 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답률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니까. 그러면 맡겨놨다가 목적물 반환 청구하려면 임치계약 해지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권리행사 가능시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맞다. 이렇게 이제 그 스무스하게 생각하다가 틀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권리행사 가능시가 구체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 취지는 임치계약이 그래 맞다. 해지하면 반환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임치계약은 예컨대 맡겨놓은 임치인이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치계약은 그러니까 임치인은 맡겨둔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바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까 권리행사 가능시가 해지시가 아니라 언제든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판례 원문 좀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2022년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해설로 보실게요.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게 포인트죠. 요게 포인트. 그죠? 그래서 권리행사 가능시,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의 권리행사 가능시가 해지한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 해지할 수 있어요? 임치계약 우리 과정을 보면 우리 이제 물론 이제 임치계약은 낙선계약이니까. 시간적 순서를 보면 요건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자 임치계약을 서로 이제 말로 약속했다. 예컨대 이제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갑이 야 내 물건 좀 맡아줘. 내 X 물건 좀 맡아줘. 그래 내가 맡아줄게 이러고 구두로도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낙선 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니까 이때 바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갑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해지하면은 바로 반환 청구 생기냐? 그건 아닌 게 왜냐면 뭐가 필요해요? 인도가 필요해요. 갑이 X 물건을 실제로 을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갑이 을에게 맡겨야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맡겼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반환 받으려고 해지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반환을 받았다. 반환을 받았는지, 이건 소멸시효 문제니까 아직 반환을 못 받고 이제 기간이 지나고 있는 경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지하면 구체적으로 반환 청구권 생기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판례는 이때로. 그래서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인도해서 맡기고 난 후에, 그죠? 맡기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해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이게 포인트.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 거니까 인도한 뒤로부터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때가 권리행사 가능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낙선계약이라 구두계약 뭐 이제 서로 간의 약속만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이걸 또 성립시로 보면 또 안 돼요. 성립시 아직 인도도 안 했는데 성립시도 무슨 반환 청구야,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시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 읽어보시면 임치물의 반환초과 소멸시효는 임치 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친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는 임치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되셨죠? 그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틀렸다. 그죠? 그다음 이제 4번 판례는 2021년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단 한 번 요런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위해서 근로자 체결한 근로계약의 부조적 상행에 해당하더라도 상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사시효 적용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이다. 우리 이 보호의무는 민법상 인정되는 보호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손해배상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근로자 보호의 또 취지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인정해 주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상사시효처럼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이제 권리 행사시킬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런 취지죠. 그죠? 이렇게 좀 요것도 뭐 이런 판례들은 이제 좀 단순하게 해두시면 되는 판례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5번도. 그래서 이거 12번에 1번을 여러분이 정답 못 골라갖고 뭘 많이 골랐나 봤더니 5번을 많이 고르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5번도 2021년 최신 판례죠. 그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그 앞부분은 기존에 있던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다음 주 뭐 상법 64조 부문에서 5년 소멸시효 걸리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은 뭐 166조 1항에 따라 기산점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 행사 가능시죠. 그죠? 그러면 하자보수 조건 언제부터 행사 가능해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행사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뭐 기존에 있던 판례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니까. 이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요. 그죠? 왜냐? 하자 발생하면 하자보수정권,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권리 행사 가능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소멸시효 진행한다.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급인이 열심히 만들어서 도급인이 물건을 인도받았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 발생한 때부터 하자담보책임 뭐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컨대 하자보수 청구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권리 행사 가능시고 소멸시효 기산 좀 이때다 맞다. 그죠? 쉽다. 그죠? 그런데 이때 보세요. 이때도 똑같이 하자 발생하면 권리 행사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인도받기 전에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아니 그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서 살펴보고 써봐야 그래야 하자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하자 발생이 이때고 인도를 나중에 받았는데 이때부터 진행시켜버리면 심지어는 인도받기 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하자 발생, 그러니까 하자가 먼저, 그러니까 인도할 때부터 이미 하자가 발생했던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하자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인도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팔린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문, 그 하자가 건물에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이와 관련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는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이때부터 진행한다. 되셨죠? 그죠? 이거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하고 5번하고 좀 조심해서 이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많이들 틀리셨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가실게요. 자, 21번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이것도 이제 2021년 최신 판례인데 이제 좀 많이 틀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정확히 한번 그냥 확 정리를 해버립시다. 그죠? 이거는 이제 노트 3쪽, 노트 2쪽 가시면, 노트 1쪽, 죄송합니다. 노트 1쪽의 두 번째 도해를 보시면, 지금 우리 공동저당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저당 볼 때, 목차를 어떻게 나눴어요? 모두 채무자 소유. 아니면, 하나는 이제 채무자 소유인데,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021년 판례에 정확하게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공동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X도 물상보증인 소유, Y도 물상보증인 소유인 거예요. 아, 이거 괜히 줬네? 아까, 자,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는 368조 적용되죠, 그죠? 그래서, 1항에 따라서 이제 안 분비례해야 되고, 2항에 따라서 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차순위자 대위를 할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자 대위가.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개는 채무자 소유지만, 한 개는 물상보증인 소유다 그러면, 이때는 368조 적용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부터 이제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차순위자 대위 안 되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채무자 소유, 한 개는 채무자 소유지만 한 개는 물상보증인 소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된. 있던 판례고 이제 출제되는 판례. 그런데 21년에 X도 물상보증인 소유고 Y도 물상보증인 소유인 새로운 판례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걸 일로 보내야 될 것이냐, 일로 보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는 X나 Y나 차이가 없고, X는 채무자 소유인데 Y는 물상보증인 소유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지위의 차이가 생기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X도 물상보증인 소유, Y도 물상보증인 소유다 그러면 이거는 X와 Y 간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포인트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액비례 한다고 그랬고 차순위자 대위가 가능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X부동산 물상보증인 병소유였고, 그죠? Y부동산도 물상보증인 병소유였고, 여기에 이제 갑이 공동저당권 이렇게 갖고 있고, 요 밑에 이제 후순위자 정 있었고.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그죠? 그럼 원래 가액비례하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X에서 갑이 예컨대 뭐 이거 뭐 1억이고 2억이고. 그래서 갑이 이제 뭐 숫자를 바꿉시다. 1억. 갑이 예컨대 뭐 1억 5천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가입비례 해야 된다. 그렇죠? 2대 1이니까 이쪽에서 1억 가져가고 이쪽에서 5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2억에서 1억 빼면 5천은 내려오니까 정원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이 굳이 X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1억 5천을 다 받아갔네? 아, 죄송합니다. 1억이지, 1억. 그래서 가액비례하면 갑이 여기서는 1억 받아가야 되고 여기서 5천 받아가야 되니까 2억에서 1억 빼면 이제 1억이 내려오니까 정이 1억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갑이 여기 와서 X에서 1억 5천을 다 받아가 버리면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내려오잖아. 그러면 정은 비례했으면 1억 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여기서만 해가지고 5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때 정은 이쪽으로 Y 부동산에 가고 요 갑의 저당권을 대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5천만 원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요게 중요하죠. 그죠?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번 지문이 1번 지문 보시면 21번의 1번 지문.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되는 경우에 부동산 대가만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 저당권은 민법 368조 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1항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 수 있다 맞다. 그래서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차순위자 대위가 가능하다. 그죠? 368조가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차순위자 대위가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2번 보시면, 요러고 있는데, 이제 병이 나중에 요 Y 부동산만 예컨대 정에게 판 거야. 그래서, 요 X, Y가 나중에 정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전 사례는 둘 다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는데 이제는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이때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로 바꾸면은 달라지나?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는 그냥 뭐 둘 다 똑같이 채무자 을소유인 경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368조 적용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럼 같은 사람 소유니까 이것도 같은 사람 소유고. 근데 이거는 둘 다 물상보증인이긴 한데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그죠?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살짝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368조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 변제자 대위할 때 아시다시피 482조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상보증인 간에는 서로 대위가 가능하고, 가액 비례로 서로 대위가 가능하죠, 그죠? 요걸 갖고 오면, 이 변제자 대위의 논리를 적용하면, 그러면 이제 똑같다. 결국 사람은 다르지만 둘 다 동등한 물상보증인 지위니까 서로 간에 482조에 따라서 가액 비례해서 변제자 대위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값이 여기와 여기서 나눠서 가져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안 분해서 가져가는 1억 5천 이렇게 가져가는 꼴이 되잖아요. 결국 서로 간에 가입비례 대위 가능하니까 이렇게 1억 5천 이렇게 가져가는 꼴이 된다. 그러면 정도 똑같이 이쪽으로도 차순이자 대위가 또 가능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요것도 이제 요게 이제 2번 질문이죠. 2번 질문 보시면,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482조 2항 3545 요게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간에는 이제 다른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가액 비례해서 대위한다는 요 3545에 따라서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는 1억만 내려오면 정은 1억을 받을 수 있었던 요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이 여기 X에서 1억을 못 받았으면 똑같이 이쪽으로 대위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가능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이제 1번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데다가 게다가 같은 사람 소유다. 그럼 그냥 368조 적용돼서 둘 다 채무자인 소유랑 소유인 경우는 같다. 근데 나중에 이 X부동산이 Y부동산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물상보증인들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 소유일 때는 그때는 결론은 똑같은데, 그죠? 중간에 이제 변제자 대위 논리를 이제 가져오긴 한다, 그죠? 어쨌든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후순위자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3번 질문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니까 기존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일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이제 배당이 돼버리면, 근데 이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하고 그 밑에 후순위자는 뭐 물상대위하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 논리, 그게 이제 3번에 들어있고, 4번 가보시죠. 4번. 4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사례를 그려볼게요. 4번은 이제 노트 2쪽으로 넘어갑니다. 4번 이제 노트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4번 질문 사례가 뭐냐면, 아까는 병이 Y부동산을 다른 물상보증인 정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4번 질문의 사례는 병이 이 부동산 중에 X부동산 하나를 채무자 을에게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처음에는 병소유 X, 병소유 Y였다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가 을소유가 돼버려. 이 X부동산이 채무자 을소유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채무자예요. 이 사람 물상보증이고. 자, 그러면 양도되고 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하나는 채무자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네? 그러면 이쪽 먼저 배당되면 변제자 대위하고 뭐 여기는 없지만 물상대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채무자 소유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면 처음부터 이랬다면 이 차순위자 정은 요 물상보증인 병소유 Y부동산에 요 갑저당권에 차순위자 대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만 놓고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제 숫자가 되면 이 사례가 이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자, 이 사례는 처음에는 둘 다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였단 말이야. 그래서 정이나 이쪽으로 온데 대위가 가능했었던 사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까 봤지만 이 Y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가 돼도 여전히 대위 가능한 후순위자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병이 채무자 을에게 팔았네. 그래서 하나는 채무자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가 돼버렸네. 그럼 똑같이 처음부터 채무자 소유,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것처럼 대위하라고 하러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정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결과적으로 하나는 채무자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가 됐지만 처음부터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에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 경우에는, 그래서 우연하게 이 부동산 중 하나가 채무자에게 양도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는 여전히 대위 가능하다고 보아서 후순위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 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경우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된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문은 제가 이제 틀린 문제로 바꿔놨는데, 물상보증인 변제자에 대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는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물상보증인이 전부 다 우선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병이 이제 전부 다 우선하지만 둘 다 병소유였다가 우연한 사정으로 이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물상보증인 병이 전부 다 우선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5번 질문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죠.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뭐 다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틀리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번 가십니다. 25번 가시면 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찾아라는데, 이것도 뭐 의외로 이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의외인데 41%밖에 정답률 안 나왔다. 그래서 1번 질문은 2023년 판례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만기가 정해진 예금 계약이다 그러면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변제기가 있다 그러면 확정기한부 채무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확정기한부 채무니까 이제 도래만으로 바로 지체 빠질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예금 계약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예금 채권자가 찾으러 가야 줄 거 아니야, 은행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른바 추심 채무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와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는 이제 지체책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그러니까 예금 채권자가 통장을 갖고 와서 청구했는데 그래도 안 주면 이제 그때 비로소 지체책임이 빠지게 된다, 그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틀렸다. 그죠? 이해하기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3번 지문이. 3번 지문은 이미 나온 지 좀 돼, 2018년 판례이긴 한데, 이거 아직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률 왜 떨어졌나 봤더니 3번 지문 때문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3번 지문 읽어보시면, 채권자의 채권의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었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지체책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 주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돼서 얼마인지 몰라서 안 줬는데 이행지체 책임을 빠뜨린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틀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명히 채권의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었더라도 기한이 도래하면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따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요 얘기를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이제 불법행위 손배청이에요. 요거 생각하시면 요 판례를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안 줬는데 무슨 이행지체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틀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불법행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갑이 불법행위로 을을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러면 을이 상해를 당하자마자 바로 을의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됩니까? 확정 안 돼요. 얼마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MRI도 찍어보고 그래야 얼마인지 손해가 확정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불법행위 당시에 바로 을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요.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확정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불법행위와 동시에 변제기 도래한 걸로 봐서 동시에 이제 이행지체 빠져버려요. 이 불법행위 사례가 대표적으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행지체를 인정해주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3번 질문처럼 채권자의 채권의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었다면 기한이 도래해도 지체책임 면할 수 있다. 이거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 존재하는 것도 맞고 기한이 도래하는 것도 맞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액수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것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인 거예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 많이 틀리신 것 같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요게 이제 25회 3번인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까 봤던 7번 우리 7번에 2번 지문 이 7번의 2번 지문에서는 아까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 판결, 승소 판결을 났는데 아직 소송 비용 상환 액수는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걸로 봤잖아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워서 요거 비교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그죠? 일부러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행지체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변제기가 도래가 했다면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만으로 지체책임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체책임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지체책임 빠지는 거고. 근데 아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경우는 여부 판단이 나고 액수 확정이 안 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로 봐갖고 사망을 적용해가지고 10년 연장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중간에 요게 차이가 생긴다면 이게.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죠? 이건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좀 정밀히 보면 이거는 변제기가 있고, 그죠? 변제기가 있고 도래를 한 거야. 다만 청구 금액이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한 없는 채무자,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 뭐 승소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소송비용 상환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한 없는 채무란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소송비용 상환 좀 예컨대 기한 없는. 이거는 예컨대 확정기한부에서 사실 이제 불법행위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한 없는 채무인데, 사실 이것도 기한 없는 채무인데. 우리 판례가 그냥 이 기한 없는 채무지만 불법행위의 경우는 동시에 그냥 변제기 도래한 걸로 보고 이행지체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행위 같이 특수한 경우에 이제 변제기는 분명히 있고 이게 도래했다. 이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변제기 자체가 도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한 없는 채무,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제 비교하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은 암기해서라도 요걸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요 점에서 차이가 나니까 요거 좀 이제 비교를 좀 해 두고 가세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모의고사에다가 25번은 3번하고 7번은 2번하고
이거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제액이 변제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적이 빠진다 그랬는데 이 사례에서는 액수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죠? 요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죠? 요거를 잘 비교를 해 두셔라. 서로 간에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25번에 이제 그 4번 지문도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4번 지문도 2022년 판례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갑이 이제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원금이 1억이었다. 근데 을이 이행지체에 빠져갖고 1천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연손해금도 이제 기한 없는 채무고. 그래서 청구가 들어가면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지금 빠지잖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이 1,000만 원에 대한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마치 복리처럼, 그죠?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 뭐 100만 원 발생했다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지연손해금에서 지연손해금을 또 붙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다. 기한 없는 채무니까 청구한 다음 날부터 100만 원 푼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요 최신 판례에서 문제된 사례는 뭐냐면, 요 시점에서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했어요. 근데 이 승소 금액이 딱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요런 사안이에요.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1억에다가 지연손해금 1천만 원까지 인정을 받아서 을은 갑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온 거야. 을은 갑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 을에게 이 1천만 원 청구했는데 그래도 또 안 주고 또 밀리고, 이때 갑은 확정 판결이 났지만 그 지연손해금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또 붙으니까 지금 또 붙어갖고 100만 원 더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을은 무슨 소리냐, 그래 이게 뭐 기한 없는 채무니까 지연손해금이 또 붙는다는 거 인정하는데 이거 이미 확정 판결 나서 나는 너에게 1억 1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서로의 주장의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깜빡 넘어가면 의뢰 이 말에 깜빡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을은 1억 1천만 원 지급하라고 그러고 끝난 건데 이거보다 더 내놓으라고 그러냐 이런 취지인데 아니죠. 그죠? 확정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 뒤로도 이제 뭐 안 주고 계속 버티다가 청구했는데 또 안 주면 그러면 또 지연손해금 또 더 붙는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게 이제 4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보시면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미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없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1억 1천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확정돼도 그래도 걷다가 그 지연손해금을 1천만 원에 대해서 지체가 있으면 거기에 더 붙여서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갑의 말이 맞다. 그죠? 되셨죠? 자, 5번 질문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판례들을 좀 모아놨는데, 5번도 보시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고기 조심하세요.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됐다. 그럼 여러분, 뭐, 당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판례가 이럴 거야. 행위 당시, 불법 행위 당시.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즉, 행위 당시와 손해 발생 당시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그럼 이제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래서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판례를 보면 5번 지문을 보면 불법 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 불특정한 시점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됐대. 이때 구체적으로 발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적 간격, 요 판례만 생각해가지고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요 판례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요때, 그죠? 요때부터 지체책임 부담한다 이렇게 요때 이제 이행기가 도래해서 이때부터 지체책임 발생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때 이 판례에서는 이 시간적 간격 이 판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자,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요게 키워드. 그죠?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 적극적 손해다. 요게 그죠?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례는 행위 당시와 손해 발생 당시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그런 판례가 아니에요. 장래에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발현되었지만 이게 시간적 간격이 있는 판례가 아니라 이때 바로 손해가 발생한 이런 사례예요. 왜?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바로 이게 당장은 확정이 되진 않지만 예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 다리를 부러졌다 그러면은 불법행위 당시에 바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로 인한 적극적 손해가나 소극적 손해가 얼마인지는 그냥 충분히 예상 가능해요. 이런 경우까지 행위와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례가 아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요거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이 판례 표현 요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이거는 이 상해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손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그냥 이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 불법행위가 완성돼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한 걸 볼 수 있다. 불법행위로 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그와 동시에 바로 지체책임이 빠진다. 이런 얘기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문제로 모아놓은 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다가는 다 틀릴 수 있는 좀 조심하셔야 될 판례들을 좀 모아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십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답률이 41%밖에 안 나왔던 것 같기도 싶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8번 가시죠. 좀 조심해야 될 판례를 위주로 해갖고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28번 가보시면 채권자 추석권 문제죠. 여기도 정답률 57%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자, 1번, 2번, 3번은 제가 비교해서 이제 보시라고 이제 좀 지문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기존에 있는 판례고, 3번 지문이 2022년 최신 판례인데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물 변제인데, 1번, 2번, 3번이 쪼르르 이제 원칙 예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원칙이죠. 1번이 가장 원칙이다. 그래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물 변제가 있었고 그것이 상당하게 오래된 것이라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다. 그죠? 왜냐? 대물 변제는 그것도 변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물 변제를 하면 적극 재산도 없어지지만 소극 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6년쯤에 2번 판례가 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르죠. 사안이.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대물 변제로 쏙 빼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사행이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주문은 다른 채권자와 관계에서 사행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3번 요게 이제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2022년 최신 판례인데, 자, 여러분 이제 그 대물 변제 가기 전에 일단 그냥 변제 보시면 변제도 원칙적으로 사행이 아니죠. 왜? 적극 재산 줄어들지만 그만큼 소극 재산도 소멸하니까 사행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표현이 좀 붙죠. 본지에 따른. 요거 그냥 쓸게요. 원칙적으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사행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그 어느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변제도 사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러면 대물 변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 질문인데 3번 질문 보시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나 담보적으로 제공했다면 이거는 특정한 채권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는 거라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특권에 따지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이랑 관계에서 사행위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때 조심해야 될 게, 대물 변제나 담보적으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면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우리 판례는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 판례는 뭐냐? 이번 판례는 유일한 재산일 때 사행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판례는 유일한 재산이면 당연히 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3번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재산이어야 사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물 변제는 1번처럼 아주 정상적인 대물 변제라면 사행위가 아니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3번처럼 어느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 채무 부족 그러니까 이미 책임 재산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나 담보적으로 제공하면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라도 이제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유일한 재산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번 지문처럼 만약에 그 책임 재산 부족 상태였는데 유일한 재산을 또 대물 변제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사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맞는 방법이다. 그죠? 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4번, 5번은 2023년 판례인데, 이제 우리 무자력 상태를 이제 초래하거나 심화시켜야 되는데, 무자력이 되려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적극 재산은 부동산 같은 물건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요? 채권도 있다. 그죠? 요거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살펴봤더니 부동산 같은 물건도 있지만 채권도 있더라. 그럼 이제 채권도 사실은 적극 재산이니까 이거 계산할 때 포함시키긴 해야 돼요. 그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포함이 돼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채권이 너무나 부실 채권이어서 실제로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다. 이런 것까지 여기 포함시켜갖고 적극재산으로 인정해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 보시면,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권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없어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해서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적극재산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죠? 부실 채권 같은 거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럼 이제 5번 질문. 야, 그러면 이제 부실 채권이다. 뭐 이런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이제 취소 채권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할 당시 적극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채권의 존부의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자,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건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금 이 적극 재산에 포함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적극 재산이 많아지면은 취소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 취소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없어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 예컨대 부실 채권에 해당한다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소 채권자 갑이 입증해야 된다. 이거는 부실 채권이니까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고, 예컨대 부동산 1억이고 채권이 액면가 1억인데 소극 재산 1억이다 그러면 이쪽은 겉으로만 보면 2억이고 1억 같잖아. 그러면 적극 재산이 훨씬 많은 것 같잖아. 그럼 이때 부동산, X부동산 하나 팔아먹어도 채권 1억 있으니까 사이 안 된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갑이, 야, 이거 부실채권이니까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적극재산 1억, 소극재산 1억이니까 의뢰 요 부동산 1억짜리 빼돌리면 바로 사행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이 부실채권 등으로 이제 받아낼 수 없는 채권이라는 거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소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5번이다. 되셨죠? 그래서 2022년 최신 판례, 2023년 최신 판례 이렇게 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보시면 29번. 자, 29번은 이제 4번, 5번만 보시면 되는데, 4번 질문 나와있듯이 대물변제는 아시다시피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물변제, X로 내가 돈 1,000만 원 주는 대신에 X로 대물변제 할게 말만 해가지고는 대물변제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실제로 X 물건을 줘야 돼요. 동산이면 인도, 부동산이면 등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5번 보시면,
이제 이거 2023년 최신 판례인데, 대물변제에서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가름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돼서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잘 아시는 기존 판례이기도 하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산의 인도 부동산 등기다, 그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여기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부동산이 등기까지 넘어갔는데 이 대물변제의 목적인 부동산이 구분 건물이었고, 이 구분 건물이 아직 사용 승인조차 얻지 않아서 대지 지분의 제한 물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구분 건물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줬는데 이 구분 건물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용 승인도 안 받았고,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의 제한 물권까지 설정돼서 이 제한 물권 실행되면, 여러분 구분 건물은 대지 사용권 없어지면 구분 건물도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을이 여기다가 여기 이제 구분 건물 하나 갖고 있었다. 사실 여기 이제 뭐 예컨대 뭐 이 토지의 1000분의 1 정도로 대지 사용권도 갖고 있었다. 근데 돈 빌리느라고 대지 사용권을 갖다가 A은행에다 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했다. 이런 상황이니까. 게다가 이 구분 건물은 사용 승인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도 안 받았으니까 아직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이 사용 승인도 안 받았으니까 구분 건물이 확실하게 이제 자기 거라는 게 보장도 안 돼 있고. 게다가 대지 사용권에 A은행 저당권 설정돼 갖고 이 저당권 실행돼 갖고 대지 사용권 날라가면 이 구분 건물권도 날라가게 생겼다.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대물변제한다고 갑에게 대물변제를 줬다. 그런데 이 구분 건물 X라고 하면 이 X에 대한 등기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등기가 됐으니까 일단 요물계약이지만 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대물변제가 성립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야, 물건을 대물변제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이런 걸 주고 나서 대물변제 성립됐다 그러면 이 채권 다 소멸해버리는데, 그죠? 이거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심이 이렇게 봤어요. 원심이.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야, 등기가 됐으면 이제 성립은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태도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당장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당장 이상한 그러면 이따위 물건을 줘놓고 대물변제 해놓고 채권 다 소멸했다 그러면 갑에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근데 대법원은 뭘로 해결해요? 이걸로 해결해요. 그래서 대법원의 논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논리는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니까 등기까지 부동산이고 등기까지 넘어갔으면 대물변제는 성립한 건 맞다. 다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하자 있는 물건으로 대물변제한 거는 우리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준용되잖아요, 그죠? 그럼 담보책임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되셨죠, 그죠? 이게 대법원의 논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번 지문도 원심의 태도로 이제 틀린 지문을 내놨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제 대물변제의 목적인 구분 건물이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않았고 뭐 대지 지분의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등 하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전 등기만 완료되었다면 일단 대물변제는 성립하는 거야. 그죠? 요물계약이지만. 그래서 대물변제가 완전히 이행됐다고 인정해 부족하다 틀립니다. 대물변제 성립합니다. 다만 뭘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되셨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들을 때는 아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떠오르냐 그게 승부의 쟁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 좀 자기 걸로 만들어 놔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모의고사에 이렇게 넣어놓고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네, 넘어가신다. 그 다음 이제 32번 가보시면 자, 32번은 상계인데 1번하고 5번 지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40%밖에 정답률 안 나왔던데 이게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이 둘 다 제3자 상계 판례예요. 제3자 상계 판례가 이제 2022년에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면
일단 1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노트 이쪽에 보실게요. 갑이 피상속인이고 을이 상속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이제 그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채권자였고요. 상속인에 대해서는 채무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돈을 빌려줬고 아들한테는 돈을 빌렸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당연히 눈으로 보듯이 이거 제3자 상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이 채권을 가지고 이 채권과 상계돼야 이렇게 돼 있죠. 병이 이 채권을 가지고 이 채권과 상계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상계 안 된다. 제3자 상계다. 그래서 상계 안 된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 포괄승계되죠. 그래서 병의 갑에 대한 채권, 즉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이렇게 이제 포괄승계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제3자 상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병은 상속이 되면 상계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상속의 경우에 우리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가 뭐냐면 이 상속재산과 상속의뢰인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상속되는 상속재산과 을이 이미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분리해주는 효과를 이 한정승인이. 그래서 포괄승계 됐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이 상속된 재산과 이 고유재산을 분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한 채권이 이 갑의 병에 대한 채무가 을에게 상속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자, 상속이 되면 이제 포괄승계돼서 동일인에게 귀속되니까 그때는 이제 상계가 가능하겠지만, 상계가 돼갖고 이미 소멸했을지라도 나중에 을이 한정승인을 하면 이게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시켜준 효과이기 때문에 이 제3자 상계가 돼갖고 이미 소멸했던 채권이 부활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게 이제 1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32번에 1번 질문 보시면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이전되고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잔속채권에서 상속에 대한 채무자에 상계하였다면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라도 상계 효력에 영향이 없다.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계로 소멸한 채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죠? 조심하셔라. 자, 그다음 이제 5번 질문은 쉬워요. 5번 질문은 이제 이것도 노트 이쪽에 그려놨는데 갑이 이제 있고 이제 을이 있고 이제 병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A 채권, 이거 B 채권이라고. 갑이 요 B 채권을 압류했다 그러면 이제 압류 채권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 기존의 병이 갑에게 시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금전채권이라고 합시다. 이제 갑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지금 보면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B채권은 이제 을의 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그러니까 병이 이제 갑에게 시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 병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병이 갑에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갑이, 그러니까 이제 압류를 생각을 안 하면, 갑이 당연히 을의 병에 대한 채권, 요 B채권을 가지고 C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3자 상계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림으로 바꿔보면, 을이 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갑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이거를 압류를 했으니까 이 B채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다. 우리 압류 추진명령 뭐하러 받아요? 이거 압류해서 돈 못 받게 해놓고 나중에 내가 추진명령이나 정부명령 받아갖고 내가 직접 받으러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갑의 생각에서는 이거를 내가 압류하고 추심정부명령을 받으면 이 B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내가 상계하겠다. 이렇게 이제 갑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거 제3자 상계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압류만 가지고 이 B채권이 갑에게 이전되지 않아요. 여전히 을의 병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압류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전히 제3자 상계다. 그죠?
여기 5번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번 보십니다. 34번은 이제 3번 지문이 중요해요. 3번 지문. 여러분, 이것도 이제 50%밖에 정답률 안 나왔던데, 3번 지문은, 우리 이것도 2023년 판례인데, 우리 그 탈퇴할 때 있잖아요. 탈퇴할 때 조합원 탈퇴하면 지분 계산해 주잖아요. 이 지분 계산의 기준이 출자 가입 비례가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죠? 우리 판례가, 탈퇴할 때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출자 가입 비례가 아니라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손익분배 비율. 요걸 이제 잘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손익분배 비율이고, 다만 이게 손익분배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출자 가입 비례가 되는데, 그죠?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탈퇴 당시 지분 계산은 손익분배 비율로 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익분배 비율. 이거에 따릅니다. 그리고 청산할 때는 그때 이건 출자 가입. 그래서 요걸 잘 그래서 이제 지문에도 이제 함정이 파져 있죠. 3번 지문에 탈퇴 지분 계산도 조합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출제한 출자 가입 비례한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은 손익분배 비율이 원칙이다. 다만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지만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때는 출자 가입 비율. 그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4번, 5번 질문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이제 위주로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달리기 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마라톤 할 때 언제 제일 열심히 뛰어요? 마지막에 제일 열심히 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신 거 아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달리기 할 때처럼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헉헉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당부 말씀드리면서 며칠 안 남은 거 열심히 하시고 반드시 시험장 가셔서 시험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좋은 소식들 저에게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